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도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내는 친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시켜줬고 저도 좋아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다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 망설였지만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하니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새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만나셨고 저도 그냥 지금은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제 친부 살아계실 적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도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늘 바람에 도박에 술에 저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냉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새 아버지라고 하기도 좀 그런 여튼 지금의 제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저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늘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였고 어찌 보면 엄마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아내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가족은 흔하다면서요. 그렇게 이해해줬고 장인 장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문제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원래 아들은 친부 닮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술 먹고 바람이라도 핀다는 건가? 뭐 이렇게 느껴서 아내한테 내 친부에 관한 얘기까지 자세히 했느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제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다 부담하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가지고 온 거라고는 세탁기, 냉장고, TV 끝입니다. 그거 해봐야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거 다 알고도 사랑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어머니는 좋으시겠다고 돈 많은 분하고 재혼하셔서 아들 결혼할 때 턱턱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미안하다며 그런 소리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심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넘어갔습니다. 뭐 사는 거야 우리 둘이니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재산 언제 주신 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하면 친아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혼내냐고 하더군요. 이건 제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돌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왜 친부냐 아니냐가 나오느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지 편 들어줘도 난리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이게 제가 잘못한 일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버는 직업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 능력치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과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아버지 덕분이죠. 그래서 더 이상 패기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은 돈이 많다손 치더라도 얼마 가지고 계신지 빤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쓰실 돈 제가 자꾸 손 벌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재산 받으면 우리 장사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딴에는 그냥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저렇게 말한다는 것도 웃기고 노후자금까지 털어가서 호의호식하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장인 장모가 부르기에 처갓집 갔습니다. 하는 말이 그 돈 벌어서 언제 애 낳고 잘 키우면서 사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같이 장사나 하자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돈은 얼마 못 벌지만 자부심 가지면서 일하고 있다 하니 부자 아빠 둬서 어디다 쓰냐는 둥, 효자인 척 하냐는 둥, 어차피 사돈도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둥,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받으면 좋지 않냐는 둥, 진짜 듣기 거북하고 싫은만 봐 골라서 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도움 많이 받아 결혼했고 땡땡이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딸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돈이 다인 줄 아냐며 인성이 고와야 된다고, 그리고 얘 결혼 안 하고 더 일하고 공부했으며 크게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기도 안 찼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서 그 집 나오고 나서 집에서 또 한바탕 하고 냉랭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얻었더군요. 그것도 1억이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서 잘 해결됐냐고 묻기에 뭔가 싶어 뭐가 해결돼요 하니, 아내가 와서 지금 친정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염치불구하고 아버님께 도움 청한다고 연락 와서 아들 일인데 그냥 볼 수만은 없어서 도와줬다 하더군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화냈습니다. 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큰 돈을 주냐고요. 그랬더니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도울 수도 있는 거다라며 사람 좋은 소리 하시길래 그냥 전화 끊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충 눈치챘는지 뭐가? 하더니 돈 좀 받았다. 왜? 아버지가 주신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말하기에 진짜 화가 나서 장난치냐고 소리 지르고 컵 던져서 깼습니다. 그러니 이젠 가정폭력까지 하냐며 절 몰아세우는데 열이 받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새아버지라며 어쩌고 하더니 아쉬우니까 찾는 거냐고 하니 새아버지니까 이렇게 잘 도와주지 너 친부였으면 이렇게 하시겠냐며 또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속물이냐고 몰아붙이니 너도 착한 척 좀 그만하라며, 결국 돌아가시면 다 네 돈 되니까 지금 그 돈도 안 된 일 하면서 자부심 느낀 척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진짜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바로 장인 장모한테 전화해서 그 돈 쓰지 말라고 돌려달라 하니 딸이 준 돈인데 자네가 뭐 때문에 이러냐고, 이미 받은 거라 계약금 치렀으니 돈 없다 딱 하시더군요. 이거 완전 사기꾼 집안에 그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 알아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 듣고 있는 아내는 저한테 진짜 별로다 어쩌다 하면서 사람 잘못 받는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요즘 애들 시월드니 뭐니 해서 가까이 살아도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기가 망설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알고 있기에 늘 아내한테 그래도 전화 좀 해드리고 해라 말해도 효도는 각자 하는 걸로 하자, 요새는 셀프 요새가 대세래 해놓고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심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 진지하게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 대해주고 잘만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속은 다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하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길길이 날뛰기에 그냥 이것 자체가 이혼 사유다 말하고 짐 싸라고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어디서 나가냐고 뻗팅기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본가로 돌아가서 상황 말씀드리니 그 와중에도 그래도 네가 좀 양보하면 어떠냐고 설득하셨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저한테 그러는데 더 미칠 것 같아서 결정 변함없고 준 돈은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니 뭐가 죄송하냐면서 사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다.
돈 있으면 있어서 싸우고 없으면 없어서 싸운다고요. 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괜히 제 사랑에 눈이 벌어 사람 됨됨이도 잘 모른 채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들고 가서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고 하기에 소송 걸어서 빌려준 돈하고 싹 다 받아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뭐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협상하려고 들더군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받은 돈 다 가져오고 네가 가져온 돈 한 푼 없고 애도 아직 없으니 그냥 몸만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래도 네가 원해서 하는 이혼인데 위자료는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 그지근성 어떻게 못하는구나 싶어서 이 집 팔고 5천만 원 줄 테니까 꺼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돈은 당장 가져오라 하니 당장 계약한다고 쓴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고 난리치기에 민사소송 하기 전에 가져오라 하니 일단 부모님한테 말해본다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한테 전화 와서는 왜 자꾸 그러나 미안하다는 둥 다 같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건데 이혼을 왜 하냐는 둥 장사 시작해서 성공하면 다 누구 거겠냐며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속셈 뻔히 알았기 때문에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집 담보를 받아서 가져오던지 어떻게 하던지 모르겠고 이혼 전에 다 해결해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다 정리했습니다. 결국 제가 5천만 원 손해를 보긴 했지만 이 속물들과 한평생 부대끼느니 값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치워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진 돈 더해서 다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고 있고요. 무슨 장사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뭐 대충 들어보니 그냥 한식당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처갓집 가서 밥 먹을 때 맛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는지 앞으로 안 봐도 훤합니다. 진짜 제 아버지라 생각하고 한평생 살았는데 남들은 속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니 참 씁쓸합니다.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도 또 어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젠 결혼이라는 게 두려워지네요. 일단 혼자 지내며 상처를 좀 치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신혼이라고 하면 맨날 깨를 볶듯이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야 하는데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 몰래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문제라면 모를까 남자와 관련된 일이면 훨씬 더 예민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전에도 남자 문제 때문에 만난에 만회했던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아내가 카풀하는 걸 너그럽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성격이 굉장히 털털했습니다. 친구들도 여자인 친구들보다는 남사친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털털한 모습들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몇 달을 쫓아다니다시피 쫓아다녀 연애를 시작했는데 좋게만 보이던 아내의 성격이 남이 아닌 연인 사이가 되니 정말 너무나 신경 쓰이더군요. 어느 장소에서건 아내는 남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들도 아내는 곧잘 웃으며 잘 받아주고 팔짱도 끼면서 대화를 하니
남자들이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보로 취급을 해서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라도 친구 선은 지키고 한 번도 제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차라리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니 제가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렇지만 아내는 선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주변의 남자들은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부러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을 꺼내면서 아내를 떠보기도 하고 심지어 데이트를 하면서 아내의 폰을 봤을 때 고백하는 카톡도 여러 번 봤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고백을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안하고 너무 신경 쓰여도 아내에게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백을 거절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 보니 저는 아내의 남자 관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의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결혼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을 너무 편하게 대하고 만나는 것 같다.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은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너랑 결혼을 결심하는 게 망설여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투정 부리는 듯 이야기했을 때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생각을 해보더니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라 제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자기도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네요. 그땐 정말 감동했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아내가 고쳐보겠다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여차저차 아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땐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부터 식을 올리는 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는 상태라 양가 집안 어른들께서 두 팔 벌려 반기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느라 얼굴 볼 시간도 적었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해가면서 지내니 결혼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즈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들 소리가 들리길래 어디냐고 했더니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묻기를 저희 신혼집 근처에 같은 회사 직원이 있는데 출퇴근할 때 그 직원이 아내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괜찮겠냐고 제게 물어보는데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항상 조심했으면 하는 남자 문제라 되도록이면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카풀이라뇨.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다들 모여서 제게 전화를 걸어 허락하는 모습을 기대했나 봅니다. 출퇴근하기에 버스도 잘 안 오고 너무 멀단 말이야. 나 땡땡씨가 태워준다는데 그냥 타고 출근하면 안 돼?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내는 엄청 화가 나 있더군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면 어떡하느냐. 내가 어떤 입장일지 생각도 하지 않느냐. 그냥 출퇴근만 도와준다는 건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둥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을 받아쳐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면 자기도 나를 조금 생각해 줄 수는 없느냐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 남자 직원 차를 얻어 타고 다니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사소한 행동 변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편한 게 최고라며 바지만 입고 다니던 아내가 갑자기 치마를 입고 출근하지를 않나? 쇼핑을 부쩍 자주 하고 집에서 저와 둘만 있더라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상했습니다. 주말이면 그래도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폰만 부여잡고 살고 직감적으로 아내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도 짧아지고 진지한 이야기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연애 초기까지는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녀서 아직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땡땡이가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지 같은 사소한 걸 물었습니다. 요즘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집에서 표정도 어둡고 회사 일도 이야기를 잘 안 해줘서 걱정돼서 물어본다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도 회사에 그런 큰 문제는 없고 아주 잘 지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아내가 전에 물어봤었던 그 남자 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말을 해주던데 그 남자 직원과 아내가 회사에서 엄청 친하다고 하네요. 서로 같은 부서인데 회식 때는 부장님께서 저희 아내를 따리고 그 남자 직원을 사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같이 앉히고 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라고 딱 느껴졌습니다. 전 직장 동료와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내가 출근할 때 뒤를 따라가 웬 처음 보는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다짜고짜 아내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차 번호를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웃기게도 그 남자는 뭐가 찔렀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100% 확신을 했죠. 당장 안 나오면 차문 뜯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니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장 차 키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러 그 남자 차에 붙어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당당하면 왜 덤비냐고 묻는 저의 말에 대꾸를 못하더군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제 차로 와서 메모리에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영상을 봤는데 소리만 들어보니 서로 자기야, 여보, 호칭을 불러가면서 제 욕도 하고 서로 여행 가는 계획도 이야기하고 온갖 말을 다 하더군요. 의심은 꾸준히 했었지만 막상 목격하고 나니 동시에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그 영상들은 모두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고 다시 아내 회사로 찾아가 핸드폰으로 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저를 말리다가 영상에서 서로 여보자기 소리가 나오고 쪽쪽쪽 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전부 에휴 거리며 한숨을 쉬더군요. 이미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내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란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간녀 상간남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로 돌아와 그 부장이란 새끼를 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도 할 말은 없는지 맞고 그냥 눈만 내리깔고 있더군요. 그 난리를 치고 돌아오니 차라리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집에서 아내 짐을 전부 모아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혼까지는 쉽게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그 남자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긴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계속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사표 내고 나왔는데 나이도 있는지라 구직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나달라고 아내가 찾아갔는데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나 왕창 뜯어낼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이 여자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직장도 잃고 상간남도 잃었지만 위자료까지 왕창 뜯어내야죠. 짧지 않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정말 한 번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한 인생 역전을 꿈꿔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보니 비웃음을 사기 일쑤였지만요. 전 어릴 적부터 연예인을 동경해오며 살았습니다.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의 삶이 부러웠었죠. 그러나 현실은 저는 뚱뚱하고 못생긴 애고 저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존재감 없고 놀림받은 아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빵 셔틀에 숙제도 대신 해줘야 했어요. 정말 학교 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내가 왜 빵도 대신 사주고 숙제도 대신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못생겼다면서 좀 어떻게 새로 태어나라면서 저에게 오래된 화장품을 긁어서 뿌리는 아이들. 이 우유 맛없는데 왜 사왔냐면서 저한테 우유를 던져서 터지게 만드는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더 이상 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예쁘게 잘 태어났는데 난 왜 이렇게 여드름 범벅에 못생긴 걸까 하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예뻐서 우유도 안 맞고 화장품도 안 맞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저에겐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걸핏하면 학교 뒤에로 불러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밤에는 본인들 술 마신다면서 술 마시는 데에도 불러서 억지로 계속 술을 먹게 하고, 재롱 한번 피워보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아이들.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안 좋은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고 삼켜보기도 하고 무섭지만 몸에 흉기를 대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자꾸 몸에 상처가 생겨서 싫고 약도 많이 먹고 삼켜도 속이 너무 답답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멀쩡해서 난 정말 힘든데 왜 끝나지 않는 걸까 하고 오늘도 실패했음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쁘지 않은 외모, 뚱뚱한 몸매,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날씬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면 저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면 저를 왕따시키는 아이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면 들려오는 무성한 욕에 저를 욕하지 않는 환경에 가도 모두가 저를 욕하는 것처럼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 집에만 있게 된 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매일 잠만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쪄만 가는 살. 이때 정말 몸무게가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어나는 살, 그리고 부어서 더 못생겨져 가는 얼굴.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돼지같이 변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애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점점 더 뚱뚱해지고 못생겨져만 가는 제 삶을 그저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동영상의 내용은 저처럼 헤비급으로 뚱뚱하고 못생겼던 사람이 정말 굳은 의지로 죽어라 살을 빼고 피부 치료도 받고 해서 예뻐져서 주위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채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싸워보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포기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개인적인 다이어트 계획들과 피부 관리 계획을 짰습니다.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 좋지도 않고 해서 저는 출석 때문에 매일 아침에 몰래 왔다가 조퇴 처리를 하고 집에 가게 된 학교도 당당하게 나갔어요. 더 뚱뚱하고 못생겨졌으니까 뚱뚱한 돼지 같은 게 학교도 왜 나오냐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아이들. 하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쟤네들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니까 저런 놀림도 우습더라고요. 저는 네가 뭐가 뚱뚱하냐고 나중 되면 다 빠진다는 엄마를 졸라서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운동하러 가보니 날씬한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통통하거나 한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날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학교 끝나고 운동학원, 끝나고 또 운동. 주말에도 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힘들게 운동했습니다. 본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먹을 게 생각나고 너무 배고팠지만 마르고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거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놀리는 걔네들에게 한 방 크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이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살이 점점 빠지고 어깨나 허리 쪽에 제일 먼저 변화가 오더라고요. 뚱뚱하던 내 뱃살도 들어가고 정말 답 없던 제 팔뚝살도 점점 해결되고 점점 일반 체형으로 돌아오는 제 몸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날씬해지니까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반응은 더욱 격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돼지가 갑자기 왜 살을 빼냐는 등 살을 빼면 괴롭힘도 덜해질 것 같았는데 너 같은 돼지가 살을 빼서 뭐하냐, 호박에 줄 그어봤자 호박이다 하는 등등 괴롭힘은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죠. 너 같은 돼지는 영원히 돼지여야 한다면서 먹을 것을 억지로 먹이는 아이들,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오니까 왜 맘대로 토하냐면서 제 머리 위에 우유를 붓고 온몸으로 먹으니까 맛있냐는 아이들, 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도 아이들은 저를 괴롭히는 건지 더 참을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뀌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더는 견딜 수 없는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하고 많은 땡들을 술과 함께 삼켰어요. 뭔가 어지러우면서 숨이 턱 막히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힘든 것도 다 끝나는 건가 하는 찰나에 시끄러운 기계음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사람들, 꿈인 건가? 아니면 여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거워진 눈꺼풀이 떠졌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부모님, 그리고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담임선생님. 제가 깨어나자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저에게 묻는 부모님,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말했어야지 하시는 선생님까지. 뭔가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반 애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쉬는 시간에 교실에 좀 와주시면 안 되냐는 부탁에 반 애들이 괴롭히는 거 하나 너 스스로 해결 못하냐면서 네가 애기냐고 했던 선생님. 애들이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해서 선생님께 들려드려도 왜 학교에 핸드폰을 갖고 왔냐면서 들어보시다가 제 핸드폰을 압수해갔던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힌다고 하자 원래 성장기 때 애들이 다 짓궂어서 그렇다면서 며칠 무시하면 안 그럴 거라고 하셨던 부모님까지. 제가 죽기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가 죽으려 하다 실패하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건지 정말 의아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으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었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제대로 공감하고 도와주려고는 한 적 있어요? 굳어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표정, 그들을 보면서 더 똑똑히 말했어요. 내가 이 현실 꼬라지가 싫어서 나아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은 날 더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선생이라는 작자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부모라는 사람들도 성장기라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내가 괴롭힘 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걔 되지만 또 못한 인간들. 그렇게 병원에서는 잘 치료받고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떠나려던 제 시도가 실패하고 제가 죽으려고 할 때 관심 가져주는 사악하고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바뀌고 성공해서 저런 인간들을 짓밟아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더 열심히 운동하고 피부에 좋다는 것도 사서 피부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느라 헬쓱해졌던 저는 다시 얼굴에 생기도 돌고 체중도 다시 괜찮은 체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죽어라 미용 체중까지 뺐고 울긋불긋하니 좋지 않았던 피부는 세안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주니 붉은기도 많이 사라지고 점점 괜찮은 피부가 되어가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괜찮아지자 저는 동영상 사이트 등등으로 화장법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화장이지만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뭔가 많이 어려우면서도
얼굴에 이것저것 바를수록 조금씩 예뻐지고 화사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블러셔, 컨실러 등등 화장품 이름도 뭔가 어렵고 생소했지만 더 마르고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들을 보면서 열심히 화장품 이름도 외우고 화장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뷰러도 잘못 집어서 살도 찝고 마스카라도 잘못해서 눈 전체에 묻어서 계속 닦아내느라 눈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마스카라도 잘 그리고 아이라인도 점차 잘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여신 화장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더 쉬고 학교에 가보니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죽으려 한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제 말과 제가 담임과 엄마에게 줬던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들은 강제 전학을 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속이 고소하면서도 걔네 앞에서 걔네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꼴 좋게 밟아주고 싶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쁘고 날씬해지는 것만으로는 그저 걔네한테 계속 눈에 까실 뿐이고 정말 걔네와는 다른 뭔가로 걔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날씬한 몸매와 체중에 예쁘장한 얼굴로 저를 바꿨지만 마지막으로 걔네보다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던 SNS도 시작하고 정말 바닥이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왕따와 등등으로 정말 학교 관련된 것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포기했던 공부여서 그런지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수학도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과정에서 얻어서 그런지 정말 힘들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도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점점 오르는 성적, 그렇게 성적이 점점 오르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교권에도 들게 되었고요. 1학년 때는 성적이 중하위권이던 제가 전교권이라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당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써낸 추천서 그리고 그의 수능도 잘 봐서 정말 뿌듯하고 제가 봐도 저에게 자랑스럽게 잘 나온 성적서. 이쯤 하면 됐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이 높아졌으니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저는 메이저인 서울권에 붙지는 못했지만 중상위권 정도의 서울권 대학에 붙었습니다. 대학 합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림받고 차별받고 했던 지난 시절이 스쳐가듯이 생각나고 그걸 고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해왔던 순간들이 생각남과 동시에 이제 저를 괴롭혔던 걔네들을 이제는 제가 시원하게 밟아줄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발표가 나고 저는 걔네가 전학 간 고등학교를 알아내 제 성적표와 합격 발표를 들고 걔네를 찾았습니다. 정말 예쁘고 날씬해진 그리고 그 덕분에 SNS에서도 스타가 된 사람이 본인들을 찾아오니 누구냐고 하는 아이들. 나 전 땡땡이야. 진짜 못 알아보겠어? 하니까 그제서야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똑바로 말했어요. 내가 나아지려고도 노력해도 눈에 가시인지 날 차고 밟고 했던 너네는 역시 꼴통마냥 빌빌 기면서 여전히 그 땡같은 일진놀이 하면서 살고 있네? 너네 괴롭힘 받으면서 그 괴롭힘이 너무 싫고 징어스러워서 나는 니네 떠나고 바뀌려고 더 노력하면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해지고 좋은 대학에도 붙었어. 니네는 내가 영원히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인생 낙오자로 살 줄 알았겠지? 근데 인생 낙오자는 너네야. 결국은 이렇게 내가 너네를 밟아주게 됐네? 기분 더럽니? 속이 잡치니? 이게 내가 너네한테 괴롭힘 받으면서 느꼈던 거야. 이제 알겠니? 제 말을 듣고 더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표정, 욕까지 해대는 아이들의 얼굴에 제가 수없이 맞아왔던 우유팩을 던져줬습니다. 애들의 얼굴에 맞고 터지는 우유팩을 보고 나니 그렇게 고소하고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미안. 목마를 텐데 우유 좀 먹으라고 던져줬던 건데 다 젖어서 어떡하니? 냄새난다 얘. 우유에 맞아서 냄새나고 젖어가면서 저를 노려보는 애들. 그 애들 머리 쪽으로 계란도 하나씩 꺼내서 던져줬어요. 터져서 흘러내리는 계란을 보면서
그동안의 제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개들이 했던 짓을 떠올렸어요. 지들끼리 어떻게든 계란을 닦아내는 애들을 보면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난 너네 용서해주거나 할 그런 천사 같은 생각은 없어.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살아. 그런 일진가오적인 행동 버리고 진짜 꼴사나워. 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 애들을 무시한 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막 내뱉는 성격도 막 쏘아붙이는 성격도 아니었던 저인지라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리도 떨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계속되었지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오는 알 수 없는 쾌감과 승리감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짜릿하고 시원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는 좋은 여대에 입학해서 좋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왕따 시켰던 애들은 어떤 쓰레기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열심히 바꿔나간 제 삶을 이제 더 열심히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고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노력해보면 언젠가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